일주일 후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30일 이내 퇴거 요청이라는 문구를 보자 곧바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취소하세요. 아니, 취소 못한다. 이제 그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잘한다고. 됐다. 내가 뭐 너네한테 남들만큼 잘하는 거 바란 줄 알아? 수술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검진 받으러 와서 하룻밤 재워달란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효도는 개뿔.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그게 네가 아는 효도냐? 그건 와이프가. 이제 나도 더 이상 이제 너희한테 아쉬울 것 없다. 빨리 짐 빼렴.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갈 곳 없으면 너가 말한 찜질방이나 근처 호텔 가보는 건 어떠니?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임막순 할머님이십니다. 임씨 할머니는 첫 결혼해서 얻은 아들 영훈을 홀로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28배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임씨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영훈아, 엄마가 너만큼은 꼭 잘 키울게. 약속할게. 아픔을 달래거나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임씨 할머니는 2살배기 아들을 위해 강인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장사도 하며 아들을 키우셨지만 그 시대의 젊은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삶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막순 씨, 힘들게 혼자 키우지 말고 좋은 인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주변 지인들의 걱정 어린 권유가 이어졌고 결국 35의 나이에 중매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고 아들 영훈이를 친아들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영훈이가 이복 형제로 인해 어린 마음에 상처받을까 염려했고 임씨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를 낳고 싶지만 영훈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셋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 덕분에 임씨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고 아들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어릴 적 아들은 효심이 깊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임씨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우리 아들? 그냥 바르게만 자라다오. 그게 엄마한텐 효도야.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훈이는 점점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필요해서 그래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못 나가면 어떡해요? 임씨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셨지만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소개팅으로 며느리를 만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임씨 할머니는 참 밝고 착해 보이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은 서울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앞으로 승승장구할 텐데 그에 걸맞는 집이어야죠. 결혼식 전부터 며느리는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 영훈이는 그런 며느리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쏟아부었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아들 내외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오? 집을 사달라, 인테리어를 해달라. 우리 형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임씨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영훈이가 어릴 때 생각나서요.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친구들 아버지 참관 수업날엔 아파서 학교도 안 간다고 했었어요. 그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임씨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 떳떳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며느리도 잘 살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약해지네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오. 특히 명절 때면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영훈이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자식한테 뭘 바라고 키운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감내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정성은 점점 귀찮은 간섭으로 취급되었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임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임씨 할머니는 가슴에서 이상한 덩어리를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유방암 2기 진단을 내렸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프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영훈아, 엄마가 검사를 받았는데 임씨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 안 좋으세요? 암이래. 유방암 2기.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암이라고요?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임씨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구나. 엄마가 알아서 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병원도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내서라도 꼭 찾아뵐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임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함께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까지 같이 가고 싶지만 허리가 영 말썽이니 원.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순 없지만 집에서 당신을 위해 생선도 굽고 따뜻하게 맞이할게. 치료 잘 받고 와요. 주말이 되자 아들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큰 병원 예약도 직접 해주었고 입원 수속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며 대신 며느리에게 임시 할머니의 병간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엄마, 제가 일 때문에 올 수는 없지만 저 대신 와이프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임시 할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이 못마땅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지만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과 아들의 약속과는 달리 서울에서의 병원 생활은 임시 할머니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하루하루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구토가 심해 물 한 모금이 간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예, 현주야. 물 좀 가져다 줄래? 하지만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드렸잖아요. 한 번에 말씀하셔야죠. 임시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는 드라마를 시청하며 무심히 과자만 씹어댔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변 환자들의 따가운 눈길이 느껴졌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병문안 시간이면 더욱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큰 소리로 통화하며 병실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아, 여기 병실인데 답답해 죽겠어.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이를 들은 임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이불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맞은편 보호자가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병원에서 통화도 못해요? 제가 뭐 큰 소리 낸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임시 할머니가 민망한 마음에 고개 숙여 사과하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어머니, 저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매일 이런 핑계로 병실을 비우며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며느리를 보며 임시 할머니는 아들과의 통화에서 전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엄마, 치료는 받을만 하세요? 제가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다. 너도 바쁜데 뭘. 현주가 알아서 잘해주고 있어. 하지만 괜히 아들 걱정시키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말 해봤자 아들이랑 며느리 이간질 시키는 거 밖에 더 되겠어. 하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임시 할머니를 더욱 서글프게 하는 건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딸이 매일 퇴근 후 들러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살뜰히 물었고 맞은편 침대의 환자는
손주가 직접 그린 그림을 자랑스레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반면 임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와 아들의 긴 부재 속에서 외롭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쓰러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임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암 치료만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서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검진이 임씨 할머니에겐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검진날, 임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려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왔는데 하루쯤은 쉬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몰라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1시간 넘게 서 있자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병원에서 치료 끝났는데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고 가면 안 될까? 어머니, 검진 끝나고 내려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곤란한데 우선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잠시 후 며느리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 집에 갈 테니까 그때 열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다음에 오시든가요. 임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동안 지나가는 이웃들의 궁금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거의 2시간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창고방에라도 주무셔야 할 것 같네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집안 작은 창고방이었습니다. 빨래하다 남은 세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설마 나보고 여기에서 자라고?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희도 방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 공부도 해야 하는데 방해되시잖아요. 임씨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내 불편해하지 않게 배려 좀 해주세요. 아픈 거 이해하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가 그때 병간호도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너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임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다. 미안하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온 임씨 할머니는 창고방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찬바닥에 눕자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밤중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러다 계속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내일 잘 얘기할게. 빨리요. 오늘 재워드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애들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알았어. 내일 병원은 동네로 옮기시라고 할게. 그래요, 이제 그만 끊어내요. 매번 검진 핑계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창고방 구석에서 임씨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수술 전날 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이 이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임씨 할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뼈저린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자 임씨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방에서의 그날 밤 이후 임씨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내의 핏기 없는 얼굴과 흐트러진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오? 임씨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2시간 넘게 서 있었던 일, 차디찬 창고방에서 밤을 보낸 일,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차가운 대화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지금까지 영훈이한테 강하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게 친자식이 아니라서였소. 혹시라도 내가 편견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네. 남편은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못된 녀석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여보, 아니요, 이번만큼은 내가 나서야지. 내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30년을 함께 살았고 그동안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습니다. 이 막대 먹은 놈.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창고방이라니. 네 어머니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 그게 입 다물어. 우리가 너를 30년을 넘게 키워줬다. 그동안 너한테 한 번이라도 뭐라 한 적 있더냐?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 너 때문에 또 다른 자식도 안 낳으시고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개놈의 자식. 이럴 거면 연 끊어. 우리한테 뭐 바라지도 말어. 임씨 할머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제 나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을래요. 이제 우리 둘만 의지하고 살아요. 임씨 할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거치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요. 다음 날, 부부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드님 댁의 소유권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건 명백한 소유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환자 방치와 학대의 정황도 있으니 퇴거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씨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해 주세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30일 이내 퇴거 요청이라는 문구를 본 아들은 곧바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취소하세요. 아니, 취소 못한다. 이제 그 집에서 나가거라.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임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효도는 개뿔. 내가 무슨 효도를 했니?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수술한 어미를 창고방에 재우고 이게 네가 아는 효도냐? 그건 와이프가. 이제 와서 내 아내 핑계 대지 마라. 너희 둘 다 똑같아. 너도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며느리도 달려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임씨 할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한다고. 됐다. 내가 뭐 너네한테 남들만큼 잘하는 거 바란 줄 알아? 수술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검진 받으러 와서 하룻밤 재워달란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임씨 할머니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너한테 미안한 거 더 이상 없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란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임씨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갈 곳 없으면 찜질방이나 근처 호텔 가보는 건 어떠니? 어머니! 이제 그만 연락하렴. 병에 걸려보니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겠더라. 나도 이제 남편과 행복하게 노후나 보내며 살 생각이란다. 너희는 거기서 새 집 바라보면서 불효자식의 말로가 어떨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난 뒤 임씨 할머니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네요. 그래요. 당신이 결단을 잘 내렸소.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요. 집을 매각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기에 매매가도 높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씨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30일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환자 방치 사실이 병원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누군가 며느리의 회사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올렸고 며느리가 다니던 의료기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회사에 항암 치료 중인 시어머니를 방치한 직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며 노인 학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자 결국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황도 아들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방법이 알려지자 거래처에서도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은 승진은커녕 해고를 당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를 창고방에 재웠다는 이야기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아들 부부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한편 임씨 할머니 부부는 매각 대금으로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옥상에 작은 텃밭도 있어 상추도 기르고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으로 장만한 낚싯대를 들고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고 임씨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린 그림 어때요? 와, 벌써 이렇게 잘 그리네요.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면 딱 좋겠어. 가장 기쁜 소식은 얼마 전 정기 검진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임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을 거요. 이제 임씨 할머니의 하루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구속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과 산책을 합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차도 마시고 웃음꽃도 피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동안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네요. 임씨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다. 더 이상의 후회도 미련도 없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이제 임씨 할머니의 인생에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텃밭의 꽃들처럼 그녀의 삶도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